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대선 경선 결과 잠시 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앞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승리를 했지만 누적 득표수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 지지자들의 민심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쟁점이 야권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대선 주자 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판에 미칠 파장들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 또 정택은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호남 대전 1차전, 2차전 오늘 이렇게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이낙연 후보가 신승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1등은 차지했지만 100여 표 차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 의미 그리고 오늘 전북에서는 어떤 상황이 돼야지 그 후보들마다 희비가 나뉠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는 선전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표차가 많지는 않았죠. 어쨌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1등을 한번 빼앗았다는 데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추미애 후보의 추락이면 추락인데요. 네. 10% 넘는 지지율을 받으시다가 호남 지역에서 확 떨어졌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개혁 진영이 추미애 후보로 옮겨갔다가 이재명 후보 1등이 불안해지니까 다시 이재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간 표들이 좀 엇갈리면서 추미애 후보에 대한 선택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네. 이렇게 되면 이후에도 선거에서 추미애 후보를 향한 개혁 진영의 표가 좀 덜 나오면서 그 표가 이재명 후보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일단 전망이 되고요. 예. 전북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어제 그 광주 전남 지역의 분위기가 그대로 올 것이다. 그대로 오지만 그래도 약간 호남이라고 해도 전남하고는 또 지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네. 전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로서는 어제 1위는 차지했지만 실속있는 1위였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어제 이제 이낙연 후보가 모처럼 승리를 했습니다만 웃을 수는 없는 거고 네.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패배를 했습니다만 표정 관리를 하는 이런 양상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소위 과반, 즉 결선 투표를 가느냐 마느냐 이거를 어떻게 저지할 거냐의 문제인데 예. 아까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제 표차가 122표뿐이 안 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면서 그게 사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누적 투표율로 한 52%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러면은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 그 줄이기가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지금 이제 정세균 후보가라는 맹주가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상당수 조직 활동가들이 이재명 후보를 많이 이제 하는 데다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한 과반을 조금 넘기지 않을까 이런 것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연 이낙연 후보 입장에 있을 때 결선 투표를 직행하는 것을 저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의 오늘 득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좀 자신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두 분 다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정세균 전 후보의 중도 사퇴 그 표심이 전북에서 어떻게 나뉠 것인가.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일단 정세균 후보가 자기 표가 어디로 움직일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만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전북에서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니까 투표율이 35%로 지역 중에 가장 전북이 낮았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정세균이 아니면 안 찍어야지 이런 사람도 좀 꽤 있었는데 아주 낮은 것은 아닌 게 보통 40에서 45%로 생각보다 높지는 않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대구나 강원 지역이 높았던 것은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민도가 되게 높은 겁니다. 그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결연하달까요? 투표에 많이 참여하시지만 이 광주 전남 지역은 내년 6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제 모아놓은 표들이 많아서 그 절반 정도는 관심이 없어서 이번에 안 하신 상태로 놓고 봐야 해서요. 그래서 표심이 그렇게 흩어지는 방식, 예를 들어서 정세균 후보 표가 어디로 몰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하나 저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
이재명 변호사는 한참 옛날 얘기입니다. 네. 예. 이재명 변호사는 SK계였습니다. 정세균 의원 할 때 그 함께 있던 그룹이라서 예. 그 소위 말하는 정세균 계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이재명 지사하고의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아름아름 좀 도와주는 정도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전북에서는 과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점쳐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하겠다 예. 이렇게 점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전 후보의 사퇴가 이낙연 후보에게는 도움이 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처음에는 어떻든 전체 호남을 대표했을 때 이낙연, 정세균이라는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세균 후보가 빠졌으니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나왔던 게 호남 경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실제로는 최종 후보를 먹는다. 이런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정세균 후보의 사퇴 자체는 이낙연 후보한테 상당히 좋은 소재라고 봐야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호남 전체로 봤을 때 그 대세를 몰아갔느냐. 예. 거기에 이제 사실은 실패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야죠. 아, 예. 그러면 광주, 전남, 오늘 전북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호남의 이제 권리 당원들 그리고 이제 지금 선거인단 가입한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호남에서 결정적인 캐스팅 보드를 흔드는 게 아니구나. 예. 대세가 기울었구나. 예.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호남에서도 밀어줄까 싶었는데 또 대장동 건이라는 악재가 생긴 거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어저께 광주 전남에 가보니까 예. 관심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의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하고 표차가 이미 11만 표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전북 선거인단이 모두 7만 6천 명인데 35% 투표했으면 물론 이제 현장에서 투표하는 사람들 빼고 얘기하면은 네. 오늘 대략 해가지고 한 3만 표 남짓 정도를 하면 사실은 전체 표차를 좁히는 데 있어서 별 의미가 없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런 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것에 대한 동인들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역대 민주당 경선 중에서는 좀 제일 연기가 식어버린 호남 경선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예. 예. 호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아무래도 이제 될 사람을 민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해서 타 지역은 물론 전체 판세 영향력을 강하게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 호남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했던 건데 글쎄요 말씀해 준 것처럼 호남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는 그 분석이 이렇게 낮은 어떤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보시는지요? 정태근 원장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1차 선거인단 65만 명 그리고 이제 곧 있을 2차 선거인단이 49만 명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렇게 두 개 합치면 벌써 100만 명이 넘어서 전체 민주당원의 숫자를 압도를 합니다. 지금 국민선거인단 말씀하시는 거죠? 국민선거인단에 이 100만이 넘기 때문에 이들이 거의 정하는 그림으로 가서 초반에 제주, 울산 정도 거친 다음에 호남이 집중을 받을 때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가서 투표를 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예. 호남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예. 순서도 이번엔 바뀐 거잖아요. 그죠? 지역 순서가요. 바꾸면서 이제 충청도가 아무 후보도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골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여튼 예. 그렇게 된 것이 이낙연 후보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결과론적입니다만. 예. 예. 자, 저희 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이슈 조금 짚어보면 지금 이 의혹이 국민의힘으로도 약간 넘어왔거든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 수령 의혹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이재명 지사가 긴급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건 국민의힘의 게이트다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지금 반격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화천대유 의혹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좀 자유로워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부터 두 축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는 무리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잘못된 이익 배분 구조를 만드는 것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 한 예. 가지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져간 소위
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고 얘기하는 그 김만배 이 대주주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천화동인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지금 남모 변호사라고 하는 분, 요 이 두 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소위 이제 김만배 씨와 남모 변호사와 관련된 이 배분, 수익 배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화천대유 내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소위 퇴직금이라는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더라.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과 관련된 여러 법조 지원 인력이라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여전히 남는 것은 이 사건의 출발은 어떻게 해서 하나은행과 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이 화천대유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이 이 유본부장한테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강요가 됐고 곽상도 의원 뭐 제명안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탈당계를 제출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쭤봐야겠는데요. 일단 수사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수사는 시작하자 수사는 100% 찬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방식에 따른 차이입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검은 계속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국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연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라는 이제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나온 것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일단 곽상도 의원 문제는 당에서 뭐 거의 제명에 대한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게 첫 번째고 네. 예. 두 번째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가 실제로 본인 입으로 이 처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 설계를 본인이 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점.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뿐만 아니라 여권 고인사 아들도 거기에 근무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거기도 퇴직금을 받았을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재명 그 지사의 선거법 관련 판결을 할 때 그 당시에 대법관으로서 무죄라고 판단을 내렸던 권순일 대법관이 실제로 여기에 자문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특검과 함께 지금 10월 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예. 이때에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야권에서 요청했을 때 여당에서 반대하지 말아라. 네. 그걸 만약에 반대하게 되면 실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것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의 한 6년 정도 일하고 50억 원을 퇴직금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갔다. 그거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면서 일단 양측에서 여야 이제 양측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히자 특검 가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네네. 아들과 관련한 이런 사안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50억 퇴직금을 6년 3개월 동안 일하고 받으려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당 2,80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루에 네. 2,800만 원씩 받는 노동자가 6년 일하면 퇴직금이 50억이거든요. 사실 네. 말이 안 되고. 일단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것은 성남도시공사와 예. 민간 자본이 50% 플러스 한 조, 그다음에 50% 마이너스 한 조로 해서 같이 개발하는 형태를 설계했다고 하는 것이고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거기에 시행사로 AMC죠. 이제 자산 관리를 하면서 시행사 역할을 할 화천대유를 같이 컨소시엄을 묶어서 온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이 화천대유하고 오시면 저희가 허가를 내드릴게요라고 말했으면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해명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네. 그런데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금융사까지 해서 세 군데가 같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하나은행이 선정된 거 아닙니까? 선정하는 이런 설계를 했다는 것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너무 나가 있는 거라서 예. 어떤 이 지자체에서 하나은행이랑 컨소시엄이 들어온다는데 거기 시행사의 직원은 누구고 대주주는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군지까지 확인해서 예. 시행사 선정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좀 섞으시는데 분명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컨소시엄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지적을 해야 될 것은 일단 곽상도 의원 아들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금 흐름이 있었다. 예. 이미 5개월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모 사장을 비롯해서 현재 사장이 이상하게 현찰을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을 대여받았고 네. 이 돈이 움직였다라고 해가지고 경찰청에다가 자료를 줬는데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문란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일까지 나왔냐면 지금 불거진 1년 전만 해도 1년 전에 5억 원을 퇴직금으로 줬다고 계약서를 쓰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 퇴직 예. 직전에 50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 건지 이렇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중심으로 한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가 들어가서 자금 네. 추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경찰에서 못했으니까 검찰이 해야 되는 거고 예. 이재명 지사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 설계 문제가 지금 왜 문제가 제기되냐면 예. 계속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성남 그 도시공사라는 데가 성남시가 갖고 있는 채권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민관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관이 할 게 아니라 LH가 못하면 지금 경기도시공사라고 있어요. 예. 예.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 정도의 도시계획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문제는 이 사업을 주도했던 유동규라는 사람이 예. 실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거기에 경력에 맞지 않는데 발탁이 돼가지고 결국은 차관급인 경기도시공사가 될 만큼 사장이 될 만큼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아니냐. 근데 네. 예. 이 사람이 사실은 무리하게 이 사업을 밀어붙였고 특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사람이 외부 평가하는 데까지 들어갔고 예. 그 선정하는 그 담당했던 그 전략기획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남욱이라는 사람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의 후배 변호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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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잠깐만 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 말씀을 좀 예. 이따 네. 드려야겠는 게 짧게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예, 6시 발표가 있으니까 저희가. 네. 예. GH공사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0년 당시에 새누리당의 그 분당 지역 신모 의원의 동생이 1억 5천만 원 수뢰해서 LH도 못하게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이 장악하고 있는 GH한테 사업을 맡기라고 성남시장에게 요구하는 건 당시로서는 무리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6시에 민주당의 전북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인 것 같거든요. 지금 한 말씀 여쭈자면 결선 투표 가느냐 마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게 되면 그러면 결선 투표 안 간다고 봅니다. 오늘 그 어떤 결정적인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네. 예. 그럼 어떻게 예상하세요? 추미애 후보가 어제 4% 나온 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로의 결집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결선을 안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과가 그럼 오늘 결과도 그럼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건가요? 아니면 이미 거의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어제 광주 결과를 본 2차 경선인단 투표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됐을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전북은 7만으로 중요하지가 않고 중요한 건 경기에 16만 하고 지금 이제 경선인단 국민선거인단 50만이거든요. 네. 여기에 투표의 흐름은 벌써 잡혔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호남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2차 슈퍼위크 투표 결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다음 주예요. 예. 그러게요. 다음 주 10월 3일 날 발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전북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반전을 이뤘다라고 하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예상한 대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50%를 넘겼다.
그러면은 그냥 뭐 그대로 갖는 표심으로 봐야죠. 전북 오늘 경선이 있었던 전북 상황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득표수는 기호순으로요. 이재명 후보가 22,276표, 54.5%가 됐습니다. 김두관 후보 208표, 0.51%. 전북 득표수입니다. 이낙연 후보 15,715표, 38.48%. 박용진 후보 512표, 1.25%. 추미애 후보 2,127표, 5.21%. 전북 지역 표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누적 득표율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3.01%로 과반 승리를 했고요. 이낙연 후보가 34.48%,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누적 득표율이 3위입니다. 득표율 10.60%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용진 후보가 누적 득표율 1.23%, 뒤이어서 김두관 후보가 누적 득표율이 0.68%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 지역 투표에서는 100몇 표 차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이낙연 후보가 처음 1위를 했는데 전북은 그 전과 다시 또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어떤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낙연 후보의 고향이고 네. 또 지사까지 했기 때문에 조직이 총동원된 상태라고 보고요.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몰랐지만 전남에서 이기고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전북은 이제 호남이지만 좀 더 수도권 여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상황에서 네. 나온 결과인데 생각보다도 표차가 좀 크게 났네요. 예.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 생각보다도 표차가 많이 난 겁니까? 네, 저는 뭐 제가 민주당 쪽에 들은 얘기가 한 52%에서 50% 사이라고 들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지금 54.55%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님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후보 경선은 종쳤죠 이제. 종쳐서 이제 거의 이재명 후보로 확정됐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오늘 나온 이 결과가 앞으로 남은 6차례 경선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이게 전반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뭐 지금 한 12만 표 차 나고 지지율로도 거의 20% 가까운 뭐 19%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 돼서 모든 관심은 대장동 혹은 국민의힘 경선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올수록 특히나 경기 지역은 당원 수도 16만 명인데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훨씬 높은 상태거든요. 이런 쪽으로 옮겨오면서는 그냥 결선 없이 무난하게 가는 형태로 되면서 요 자체에 대한 경선 자체에 대한 관심은 좀 낮아질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일단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흥행에는 좀 그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 또 대비를 할 게 있을까요? 이게 참 대통령 선거 경선을 설계할 때요 예.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과정상에 있어서의 뭔가 역동성, 다이나믹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첫 판부터 쭉 대세가 유지 가버리면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도가 푹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어찌 됐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압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10월 8일 날 이제 4명으로 압축되면 이제부터 제대로 이제 토론을 붙는다. 예. 그래서 이제 10월 8일부터 한 달간 후보가 결정되는 11월 초까지 계속 국민의힘 토론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이제 특히 노무현 후보가 대역전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예. 이 선거인단과 권리당원까지를 포함한 사람들의 힘들을 좀 정말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한번 결집해보고자 이 방식을 썼는데 네. 예. 이번에는 사실상 이 컨벤션 효과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경선 효과로 보면은 예. 상당히 잘못 설계한 거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경선 순서도 과거하고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경선 과정을 놓고 보면 예. 오히려 밋밋해 버리는 이런 설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그런데다가 어떻든 뭐 지금 뭐 곽상도 의원 아들건이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보면 대장동권 자체에 대한 국민적 납득들은 안 되는 거고 계속 의구심이 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에 있어서는 앞으로 한 달간의 기간, 특히 국정감사가 끼어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만만치 않다고 봐야죠. 예. 자, 이거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두관 후보가 방금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부로 저는 경선 후보를 사퇴하겠다. 원팀으로 단결해서 4기 민주정부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 목표 때문에 사퇴를 한다. 이렇게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행할 적임자, 앞으로 그 기업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는 바로 이재명 후보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서 네. 오늘도 이제 숫자를 제가 적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 예, 예. 나오고 있어서 예. 이제 그만두신 것 같고요. 지지 선언을 하긴 했지만 예, 지금 시점상으로 놓고 보면 본인의 결과 안 나오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사퇴이기 때문에 네. 임팩트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세균 후보가 지난번에 사퇴를 했고 김두관 후보 사퇴했고 나머지는 쭉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될 거야? 아직 모르는 겁니까? 일단 분명한 것은 박영진 후보는 다음을 미래를 보고 출마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그 경선 전략이라는 게 자신만의 색깔, 자신만의 정책 이걸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완주를 할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좀 여유가 생겼어요. 왜? 이미 이제 대세가 정해졌으면 다시 상당히 강경한 소위 이제 민주당 내 개혁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자기를 또 지지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까? 추미애 후보에게는? 추미애 후보는 이제까지 나온 거에 절반뿐이 안 나왔지만 예. 오늘 이후에는 한풀 여유가 되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사실은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하려면 지난번에 1차 선거인단 발표했을 때 사퇴를 하는 게 맞았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뭐 조금 그런 나름대로 이제 다음번 그리고 이제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당내 위치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과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